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4월 미국 FOMC 회의가 결국 하반기 금리 인하를 암시하는 것은 아닌지, 또 최근 급등한 원 환율은 어디로 갈지 등을 중심으로 신나게 놀자 하겠습니다. 4월 FOMC에서 금리 동결한 것은 이건 넉넉하게 예상이 된 것이었죠. 제가 매일 오늘도 신나게 놀자 시간에 전날의 국제금융투자시장 동향을 분석해 드리는데, 여기서 FOMC 회의 전에 미국 선물 시장이 금리 인상 확률 0%에서 거래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리 인하 확률도 거의 없었죠, 이번에는. 물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패드에 대해서 금리 인하와 QE, 즉 양적 완화를 지속적으로 말해오고 있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지난주 미 언론이 경제가 호조를 보여도 금리 인하가 가능한 조건이 있는지 패드 내부에서 검토를 시작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힌트 정도 어느 정도 기대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웰 의장의 멘트가 마치 대단한 악재인 것처럼 해석되는 거, 이게 저는 좀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말미에 파웰의 기자회견 영상을 올렸거든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보십시오. 파웰 의장은 가령 컨슈머 시장 아주 스트롱하고요. 스트롱 컨슈머. 그 다음에 잡 그로스 하는 것도 매우 놀랍고, 고용시장이 탄탄하던 거 아닙니까? 성장률, GDP 성장률도 매우 좋잖아요. 그럼 당연히 인플레도 어느 정도 올라줘야 되는데, 인플레 특히 코어 프라이스 인덱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정확한 명칭은요, 코어 퍼스널 컨섬션 익스펜디튜어 프라이스 인덱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연율 1.6%로 두 달째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의아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럽과 차이나 시장도 이제 개선되고 있는 점,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은 이제 낮은 인플레, low inflation, 이것이 지속되기보다는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당분간 금리 인하 없이 지켜보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낮은 인플레 현상이 not steady but transitory, 이게 핵심입니다. not steady but transitory, 이거는 제가 하는 말입니다. 저의 말입니다. 이를 반대 해석하면 상당 기간 저인플레가 지속된다면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원래 패드는 인플레가 연 2%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작년에 4차례나 금리 올렸고요. 원래 올려도 2차례 올린다고 가이드라인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스톱하고 인플레 예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걸 감지한 거 아닌가. 지금 1.6%는 목표 2%에 한참 미달이잖아요. 목표가 까마득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금리 인하 내릴 명분을 축적하면서 시간을 두고 보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령 미중 무역 전쟁에서 사상 초유의 엄청난 관세를 물렸잖아요. 다른 조건이 동일하면은 관세 올리면 수입 물가 오르고, 그래서 국내 물가 오르는 것이 이게 경제 상식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서 보니 이런 전통적인 경제 분석이 완전히 틀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왜 틀렸을까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은 관세만큼, 관세의 상당 부분 중공이 일부 부담을 했을 테고요. 강달러 지속되었고요. 생산성 향상되었고요. 그 다음에 중공의 대체 시장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이런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제 금리 인하와 QE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를 정리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리하는 것입니다. 제가 3월 13일부터 이 유튜브 채널을 오픈한 이후로 당시 채권 수익률 곡선 분석을 통해서 결국 패드는 기준금리 내릴 것이고 미국 주가는 사상 최고치 랠리 다시 할 거라고 계속 말을 해왔습니다. 4월 말까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5월 들어서 제가 지금 견해를 약간 이제 수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제가 아마 처음일 겁니다. 이런 주장을 저는 들은 적이 없고요. 결국 제 주장이 옳았습니다. 미국 시장 사상 최고치 랠리 재개 주장도요, 미국 언론에서보다도 제가 제일 먼저 이 채널에서 주장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 7시 30분경 올리는 오늘도 신나게 놀자 시간 오셔갖고 같이 신나게 놀다 보면은 이런 거 먼저 알게 될 겁니다.
금리 인하 이유는요, 인플레이션이 없다는 겁니다.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천문학적 돈 살포했잖아요. 미국 경제가 최장기로 팽창하고 있음에도 인플레가 없다는 기이한 현실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10년물 T노트 수익률 현재 2.5%선입니다. 기준금리 범위가 2.25에서 2.5. 그런데 T노트 수익률은요, 트레저리 노트 10년물 미 국채 수익률 말입니다. 이거는 기준금리의 장기 기대 인플레율을 고려한 값입니다. 즉, 트레저리 노트 수익률은 기준금리 상단보다는 인플레만큼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안 그렇습니다. 즉, 기준금리 올린 것은 실수였다, 내려야 한다 이겁니다. QE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금융 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원래 그 경제 규모가 커지면은 통화 공급도 늘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경제학의 대전제입니다. 이때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는 선까지 늘려줘야 하는 게 가장 좋죠. 미국 경제가 지난 10여 년간 엄청 성장했죠. 세계 경제도 함께 동반 성장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계 경제에서 통화는 뭡니까? 돈은 결국 달러뿐입니다. 그래서 기축통화가 달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러니까 달러를 충분히 더 공급해 주어야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간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 없는 건전한 성장을 촉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QE를 달러 공급을 더 늘려줘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레이트 컷하고 그다음에 양적 완화하고 이게 좋은 정책이고, 작년에 패드가 금리를 올리고 QT 즉 금융 긴축한 것은 이제 와서 보니까 정책 실패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금리 인하할 이유와 QE를 지속해야 할 이유가 이제 명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부터 하반기 미국 금리 인하 예상하고 있는데 이제 패드의 논리 그대로 본다고 해도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미국 인플레는 앞으로도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겁니다. 논거는 생산성 향상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데이터 발표났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제시하지 않았고, 표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린 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유가 하향 안정될 것이고요. 강달러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유가에 대해서는요, 제가 진행하는 오늘도 신나게 놀자에서 매일 지금 체크하고 있고요. 또 별도 영상, 유가 시원하게 폭락이라는 별도 분석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미국 시장 하락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러니까 미국 주류 언론은요, 보면은 패드의 금리 인하 가능성 없다는 이 발표 때문인 것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2분기 경제 데이터, GDP를 비롯한 이런 그러니까 2분기 경제 데이터 및 실적 시즌까지 좀 이익 실현하고 쉬어가는, 그래서 상승 중 단기 조정 시작점 아닐까, 더 멀리 가기 위한 어떤 건강한 조정 과정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채권 모두 이익 실현 매물 증가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말이 있잖아요. Sell in May and go away. 5월에는 팔고 쉬어라, 이런 겁니다. 아주 유명한 기본이죠. 원달러 환율 보겠습니다. 달러는 미국 기업 실적 좋고요. 미국 기업 실적 좋잖아요. 경제 데이터 너무 좋죠. 환상적입니다. 당장 금리 인하 가능성도 없고요. 인플레 우려도 없고요. 그러니까 강달러는 당연합니다. 그렇죠? 당연합니다. 당분간 달러 강세는 지속되리라 예상을 하고요.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인플레 지표 예상보다 더 나쁘게 나왔고요. 경제 데이터 망가지고 있고요. 기업 실적 비실. 그래서 원환율은 조만간 하락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추가로 더 보면은요. 그러니까 최초의 환율 급등 요인으로 지적된 게 뭡니까? 수출 감소로 인한 달러 공급 감소하고, 그다음에 유가 폭등과 4월 배당금 송금에 의한 달러 수요 증가,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최초로 한번 원 달러 환율이 한번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러니까 추가로 또 지금 이건 폭등한 것이 바로 GDP 마이너스 성장 때문이죠. 근데 저는 원유 가격은 조만간 폭등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다고 봅니다. WTI 기준으로 55불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원달러 환율 내려가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GDP 마이너스 0.3% 성장한 거, 역성장한 거, 이거 사실 굉장히 심각합니다. 미국이나 EU나 심지어 중공도 다 예상보다 좋은 GDP 성장인데 한국만 지금 확실하게 박살났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망가지면은요, 이거는 달러 공급 곡선 자체가 쉬프트해야 되고요. 달러 수요 곡선 자체가 쉬프트하게 됩니다. 이는 구조적인 원화 가치 약세 요인, 즉 환율 상승 요인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악재는요, 결국 2분기 데이터가 나오기까지 각종 경제 지표를 보면서 확인하면서 분석해야 합니다. 그 이후 나온 데이터, 근데 그 이후에 나온 데이터들 전부 한국 경제가 망가지는 징조로 보이고 있습니다. 4월 수출도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죠. 수출 감소는 전형적인 달러 공급 감소 요인입니다. 우리는 수출 중심 그 경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환율 올리는데 그 작용을 합니다. 기업 경기 실사 지수 여전히 나쁘고요. 그래서 저는 원 환율은 당장 내려가기 힘들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 추가로 급등할 가능성도 저는 낮다고 봅니다. 수출 회복 가능성 여전히 있고요. 배당금 수요는 분산되고 될 가능성 높고요. 투기적 달러 유입 가능성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각종 경제지표의 개선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며 추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함께 신나게 놀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OMC meeting that concluded today, we reviewed economic and financial developments in the United States and around the world and decided to leave our policy interest rate unchanged. My colleagues and I have one overarching goal: to use our monetary policy tools to sustain the economic expansion with a strong job market and stable prices for the benefit of the American people. Incoming data since our last meeting in March have been broadly in line with our expectations. Economic growth and job creation have both been a bit stronger than we anticipated, while inflation has been somewhat weaker. Overall, the economy continues on a healthy path, and the committee believes that the current stance of policy is appropriate. The committee also believes that solid underlying fundamentals are supporting the economy, including accommodative financial conditions, high employment and job growth, rising wages, and strong consumer and business sentiment. Job gains rebounded in March after a weak reading in February and averaged 180,000 per month in the first quarter, well above the pace needed to absorb new entrants to the labor force. Although first quarter GDP rose more than most forecasters had expected, growth in private consumption and business fixed investment slowed. Recent data suggests that these two components will bounce back, supporting our expectation of healthy GDP growth over the rest of the year. The committee is strongly committed to our symmetric 2% inflation objective. For much of this long expansion, inflation ran a bit below our 2% objective, alongside considerable slack in resource utilization. But last year, with the unemployment rate at or below 4%, inflation moved up. From March through December, core inflation, which excludes volatile food and energy components, was at or very close to 2%. Overall inflation fluctuated from a few tenths above 2% to a few tenths below over this period, with the moves mostly due to changes in energy prices. As expected, overall inflation fell at the start of this year as earlier oil price declines worked through the system. Overall inflation for the 12 months ended in March was 1.5%. Core inflation unexpectedly fell as well, however, and as of March stood at 1.6% for the previous 12 months. We suspect that some transitory factors may be at work. Thus, our baseline view remains that with a strong job market and continued growth, inflation will return to 2% over time and then be roughly symmetric around our longer-term objective. At the start of the year, a number of cross-currents presented risks to the outlook, including weak global growth, particularly in China and Europe, the possibility of a disruptive Brexit, and uncertainty around unresolved trade negotiations. While concerns remain in all of these areas, it appears that risks have moderated somewhat. Global financial conditions have eased, supported in many places around the world by an accommodative shift in monetary policy and in some cases fiscal policy. Recent data from China and Europe show some improvement, and the prospect of a disorderly Brexit has been pushed off for now. Further, there are reports of progress in the trade talk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e committee views these developments, along with the outlook for continued growth, a strong job market, and muted inflation pressures,
as consistent with continued patience in assessing further adjustments in monetary policy. Over the past several months, we've made a number of consequential decisions about our balance sheet. In January, we decided to continue implementing monetary policy using our current policy regime, which involves providing an ample supply of reserves. In March, we decided to slow the pace of balance sheet runoff starting this month and to cease runoff entirely in September. These plans support our longer-run dual mandate objectives and also provide clarity about the path of our asset holdings. Today, we had a preliminary discussion about the longer-run maturity composition of the portfolio. Before the financial crisis, our portfolio was weighted toward shorter-term debt of the federal government. In the wake of the crisis, the Fed bought a large amount of longer-term securities with the aim of lowering longer-term interest rates and thus supporting the recovery. Because of these purchases, our portfolio is now weighted toward longer-term securities. As part of normalization, we will have to decide what the maturity structure should be in the longer term. This choice raises many complex issues and has possible implications for the stance of policy. Today's preliminary discussion laid the groundwork for more complete analysis and discussion, and we plan to return to the maturity composition question toward the end of the year. There is no pressing need to resolve this matter, however, and any decisions we ultimately reach will be implemented with considerable advance notice and in a manner that allows for smooth adjustment. As we've often emphasized, adjustments to the balance sheet normalization process may well be needed as the process unfolds. Finally, we made a small technical adjustment in one of our tools for implementing monetary policy, the interest rate on excess reserves, or IOER rate. The change does not reflect any shift in the intended stance of monetary policy. We use the IOER rate to help keep the federal funds rate in our target range. As balance sheet normalization continues, we have expected that the effective federal funds rate would shift up over time relative to the IOER rate. Last year, we twice lowered the IOER rate by 5 basis points relative to the top of the target range after the federal funds rate moved toward the top of the range. These actions helped keep the effective federal funds rate well within the target range. And today, we made one more such change.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is our main indicator of the stance of policy, and it remains unchanged. Thank you very much. I'll be glad to take your questions. Steve. Thank you, Mr. Chair. Steve Leisman, CNBC. As the statement noted, core inflation now running below 2%. It's been falling for 3 straight months, and while you've been close, it's only been at 2% or above 1 month since 2012. Mr. Chair, I guess I wonder, is it time to address low inflation through policy? And can you give us some sense of your metric for when it would be time? At what level would it require a policy response from the committee? So, first, we are strongly committed to our 2% inflation objective and to achieving it on a sustained and symmetric basis. As I mentioned, we think our policy stance is appropriate at the moment, and we don't see a strong case for moving in either direction. I would point out that inflation actually ran, including core inflation, actually ran pretty close to 2% for much of 2018. As you point out, both headline and core, though, did come in on the soft side in the first quarter, and that was not expected as it relates to core. So we say in our statement of longer-run goals and monetary policy strategy that the committee would be concerned if inflation were running persistently above or below 2%. So persistent carries the sense of something that's not transient, something that will sustain over a period of time. And in this case, as we look at these readings in the first quarter for core, we do see good reasons to think that some or all of the unexpected decrease may wind up being transient. And I point to things like portfolio management, service prices, apparel prices, and other things. In addition, the trimmed mean measures of inflation did not go down as much. Indeed, Dallas trim mean is at 2%. But to go back to your question, if we did see a persistent inflation running persistently below, then that is something the committee would be concerned about and something that we would take into account in setting policy. Sam. Thanks very much.
Sam Fleming from the Financial Times. Let me carry on the same theme. There's obviously been a lot of speculation in the markets about the prospects for a rate reduction this year. Do you think markets have effectively got ahead of themselves on this? And what sort of economic conditions would you need to see to give serious consideration of a rate cut? There's been discussion, for example, about the 1995 example. Do you actually need to see a looming recession to cut rates, or could an insurance cut